안녕하세요. 73세 된 김순옥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부끄럽고 서럽기도 한데 제가 4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 반죽하고 밤 10시에 문 닫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키운 제 큰아들한테서 들은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엄마는 이제 짐덩어리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빵집을 시작한 건 1985년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해서 퇴직금 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친정에서 도와준 200만 원까지 합쳐서 총 700만 원으로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작은 빵집을 인수했습니다. 월세가 8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새 아이를 키우려면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큰아들 대연이가 중학교 1학년, 둘째 딸 미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 막내 아들 준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하고 오전 6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였는데 재료비랑 가게 운영비를 빼고 나면 순수익이 하루에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대학까지는 꼭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대학만 나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야간 근무를 하느라 낮에는 잠을 자야 했고 저는 빵집 일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참 잘 컸습니다. 큰아들 대연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했고 둘째 딸 미영이는 누구보다 살림을 잘 도와줬고 막내 준호는 말썽꾸러기였지만 마음씨가 따뜻했거든요. 빵집이 본격적으로 잘 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초등학교 앞이라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쯤 되면 항상 북적였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단골이 되어서 하루 매출이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때가 제일 바쁘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단팥빵이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새벽에 팥을 삶아서 설탕을 넣고 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죽 만들고 발효시키고 구워내는 모든 과정을 혼자 했거든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면 정말 뿌듯했어요. 그렇게 벌어서 큰아들 대연이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1993년에 입학할 때 등록금이 한 학기에 120만 원이었는데 4년 동안 총 1,000만 원가량 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용돈까지 매달 30만 원씩 보내줬거든요. 둘째 딸 미영이도 2년 뒤에 대학에 입학했고 막내 준호도 1998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셋 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보냈으니까 등록금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 등록금이 계속 올라서 막내가 대학 다닐 때는 한 학기에 30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걸 보니까 뿌듯했거든요. 큰아들 대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둘째 딸 미영이는 은행원이 되었고 막내 준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세 아이 모두 제가 원했던 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또 돈이 필요했어요. 큰아들이 1999년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신부 집에서 아파트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서울 변두리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전세금으로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빵집을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1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 쉽게 나오는 돈인가요? 그래도 큰아들 결혼을 못 시킬 수는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태줬습니다. 둘째 딸 미영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막내 준호 결혼할 때는 집값이 더 올라서 더 많이 들었어요. 2005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전세금만 1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결혼 비용까지 합치면 아이 한 명당 2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3명이니까 6억 원이 넘게 들어간 거죠. 물론 그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준 건 아니고 전세금도 있고 대출도 받고 해서 마련한 거지만요. 그렇게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제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어요. 빵집 운영하느라 몸도 많이 상했고 특히 당뇨가 생겨서 관리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2010년 즈음부터는 정말 힘들어졌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당뇨 때문에 발이 저리고 시야도 흐려졌거든요. 그래도 계속 버텼습니다. 남편이 2017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힘들었지만 그래도 혼자서라도 빵집을 계속 운영했어요.
드디어 2019년에 빵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8살이었는데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빵집을 1억 2천만 원에 매각했는데 34년 동안 운영한 가게를 떠나니까 정말 아쉬웠어요. 빵집을 정리하고 나서는 혼자 원룸에서 살았어요. 국민연금 45만 원하고 기초연금 33만 원 해서 한 달에 78만 원으로 살았는데 당뇨 관리하느라 병원비가 20만 원 정도 나가고 생활비로 30만 원 정도 쓰니까 큰 무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9월에 큰 사고가 났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발가락을 다쳤는데 당뇨가 있다 보니까 상처가 잘 낫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족부개사 위험이 있다면서 당분간 거동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대현이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큰아들 집은 노원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였는데 작은 방 하나를 제가 쓰게 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제가 뭘 해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있는 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며느리가 짜증스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TV 소리가 조금이라도 크면 눈을 흘기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인 손자 민준이도 처음에는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주면서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며느리는 또 병원이냐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당뇨 관리 때문에 한 달에 2~3번은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눈치가 보여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아끼려고 약을 조금씩 줄여서 먹기도 했어요. 손자 민준이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반가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제 방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우리 집에 할머니 안 계신다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민준이가 친구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 그런 거 없어. 엄마가 잠깐 아는 할머니 모시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제가 어디 갈 곳도 없고 아들한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방에서만 지내면서 되도록 존재감을 없애려고 했어요. 식사도 따로 먹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함께 식사를 했는데 며느리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는 따로 먹을게요 하고 물러섰어요. 하루 종일 6평 남짓한 작은 방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에게 폐 끼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2023년 8월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민준이가 중간고사 성적이 안 좋게 나와서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 민준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모실 건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민준이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 완전 망했어. 친구들도 못 부르겠고. 할머니는 이제 완전 짐덩어리야.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키운 아들의 자식이 제 손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 참던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짐덩어리인 건가 싶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지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큰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장 보러 간 사이에 제가 40년 동안 써왔던 낡은 가계부를 꺼냈어요. 그리고 빵집 운영하면서 모은 통장들도 다 꺼내서 정리했어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제가 말했어요. 내가 정말 짐덩어리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서 가계부를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 나갔습니다. 대현이 대학교 4년 등록금 1,000만 원. 대현이 대학교 4년 용돈 1,440만 원. 대현이 결혼할 때 전세금 지원 1억 원.
대연이 결혼 예단 예물비 500만 원. 민준이 태어났을 때 출산비 조리원비 300만 원. 민준이 어릴 때 장난감, 옷, 분유값 연 200만 원씩 10년간 2천만 원. 그렇게 하나씩 읽어나가는데 아들 며느리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벌써 1억 5,240만 원인데 더 있어. 그 다음에는 둘째 딸 미영이한테 지원해준 것들도 읽었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막내 준호한테 해준 것들도 다 읽어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내가 세 자식한테 해준 게 총 3억 2천만 원이야. 이게 짐덩어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었을까? 큰아들이 그제서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면서 사과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아니야. 민준이 말이 맞아. 나는 이제 진짜 짐덩어리가 될 거야. 그리고 다음날 바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노원구에 있는 괜찮은 요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히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빵집을 매각해서 모아놓은 1억 2천만 원이 있고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합쳐서 월 78만 원이 나오니까 요양원비를 내고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큰아들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만류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40년 동안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웠어요.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손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마음이 점점 편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어요. 특히 요양원에서 제빵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니까 손에 익어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빵 만드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함께 빵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요양원 직원들도 처음에는 73살 할머니가 빵을 만든다고 걱정했는데 제가 만든 빵을 먹어보고는 정말 맛있다 전문가 수준이다 하면서 칭찬해줬어요. 지금 요양원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평안해요. 당뇨 관리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둘째 딸 미영이하고 막내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건강하시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면서 챙겨주거든요. 하지만 큰아들 대연이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며느리한테도 손자한테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억 2천만 원은 둘째 딸 미영이하고 막내 준호한테만 나눠주기로 했어요. 큰아들한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거예요. 가끔 큰아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와서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사정하지만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여줬는데도 저를 짐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진짜 짐덩어리가 되어준 거예요.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와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는 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한테 무조건 퍼주지 마세요. 적당한 선을 그어야 해요. 자식들이 고마워할 줄 모르면 부모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아들들을 떠받들어 키운 것 같아요. 특히 큰아들한테는 넌 장남이니까 하면서 더 많이 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나 봐요. 요양원에서 빵 만들면서 보람도 느끼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지금이 오히려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4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여유롭고 평안해요. 건강도 요양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당뇨 수치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족부 상처도 거의 다 나았어요. 가끔 빵집 운영하던 시절이 그리워지긴 해요. 새벽에 반죽하던 그 냄새, 빵이 구워질 때 나는 고소한 냄새, 손님들이 맛있어요 하던 그 말들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쉬는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빵집 문을 열어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자식들한테 다 줘버린 게 아쉽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제 노후를 위해서 남겨뒀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다만 자식들이 부모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양원에 계신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항상 말해요.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특히 며느리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때 똑같이 당할 거예요. 제가 지금 요양원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은 빵 만들 때예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반죽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전만큼 잘 할 수 있어요. 특히 단팥빵은 여전히 제 전문 분야거든요. 다른 어르신들이 순옥이 할머니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다 하시면 정말 뿌듯해요. 40년 동안 키운 솜씨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요양원 원장님도 김순옥 어르신 덕분에 우리 요양원이 더 활기차졌다 하면서 고마워하세요. 가끔 큰아들이 찾아와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절대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특히 손자가 저를 짐덩어리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어요. 40년 동안 그 아이 할아버지랑 저랑 힘들게 벌어서 그 아이 아버지를 키웠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인연이 그 정도였나 보다 하고 생각해요. 둘째 딸 미영이가 지난주에 찾아왔을 때 엄마 형이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도 알잖니. 그런데 형이 나한테 한 짓을 보면 용서가 안 돼. 특히 민준이가 나를 짐덩어리라고 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40년 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나 싶더라고.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마음 이해해요 하더라고요. 막내 준호도 가끔 찾아와서 엄마 형 때문에 속상하시죠? 하면서 위로해줘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너희 둘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저보다 더 심한 경우예요. 평생 모은 돈을 자식한테 다 줬는데 자식이 그 돈 가지고 도박을 해서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세요.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둘째, 셋째는 효자이고 제가 모은 돈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요양원 생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받고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특히 같은 경험을 한 어르신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위로가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한탄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거든요. 지금 제 방은 1인실이라서 편해요. TV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전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큰아들 집에서는 그것도 눈치 봐야 했는데 말이에요. 요양원 식사도 괜찮아요. 당뇨 환자용 식단으로 나오는데 영양사가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집에서는 당뇨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받으니까 좋아요. 가끔 요양원 어르신들끼리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해줬나? 하는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아들 4명을 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자기가 아프니까 서로 떠넘기더라고 하세요. 형님이 모세요, 동생이 모세요 하면서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평생 번 돈을 다 자식들 사업 자금으로 대줬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연락도 안 한다고 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둘째, 셋째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해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준다고 해요. 미영이는 엄마 요양원비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고 준호는 엄마 건강만 하세요. 다른 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해줘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자랑하기도 해요. 우리 둘째, 셋째는 정말 효자야 하면서요.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순옥이 할머니는 복이 많으세요. 자식이 셋인데 둘은 효자잖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뿐인데 불효자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그래도 나은 편이구나 싶었어요.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오전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하고 7시에 아침 식사해요. 오전에는 TV 보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빵 만들기 봉사활동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저녁 6시에 식사하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제 방에서 TV 보거나 책 읽어요. 10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당뇨 수치도 안정적이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있어요. 족부 상처도 거의 다 나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건강하세요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 온 게 1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가족 같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요. 큰아들이 가끔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더 편해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요. 40년 동안 빵집 운영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했는데 이제야 진짜 쉬는 기분이에요. 요양원에서 빵 만들기는 일이 아니라 취미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자유로움이 좋아요. 가끔 빵집 운영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하던 그때, 빵 굽는 냄새가 온 가게에 퍼지던 그때, 단골 손님들이 오늘도 맛있는 빵 있어요? 하며 웃으면서 들어오던 그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문은 열어야 했거든요. 남편이 암 수술 받을 때도 병원에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어서 오전에만 잠깐 다녀오고 오후에는 빵집으로 와야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제 건강만 챙기면 되니까요. 요양원 원장님이 김순옥 어르신은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하시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는 많이 우울해 하셨는데 지금은 요양원에서 제일 밝으신 분 중 하나라고 하세요.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서러웠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국 요양원에 와야 하나 싶어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73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빵 만드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요양원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새로 오신 어르신들한테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처음에는 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하면서 위로해 드리거든요. 제가 요양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지난달에 새로 오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강제로 모셔다 놓고 간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매일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큰아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요양원에 오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래도 어르신은 당당하게 오셨네요. 저는 그냥 버림받았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요. 그 할머니가 지금은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랑 같이 빵도 만들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세요. 요양원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 노릇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주면 오히려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겨요. 지금 시대 젊은 부모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무조건 다 해주지 마세요. 적당한 선을 그어야 해요. 제가 40년 동안 아들들한테 해준 걸 계산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짐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고마워할 줄 모르면 부모도 당당하게 안 된다 할 수 있어야 해요.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희생했어.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지금 젊은 세대 부모들은 달라졌더라고요. 요양원에 면회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다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빵집 운영할 때 만난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용돈도 아주 계획적으로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야 하면서요. 저희 때는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없어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줬거든요. 그게 부모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비슷한 후회를 하세요.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해줬다. 적당히 했어야 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그냥 남은 인생이나 잘 살아야죠. 제가 요양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일요일 오후예요. 그때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자유시간이거든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서 40년 전 빵집에서 일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기도 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공부할 수 있어 하며 고마워했을 때 그런 때들은 정말 보람됐었어요. 특히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은 저를 짐덩어리라고 해요.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 인연이었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대신 둘째 딸 미영이하고 막내 준호한테는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해주고 가끔 요양원으로 찾아와서 안부도 물어보고요. 미영이가 지난주에 왔을 때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쉬셔야 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준호도 엄마 건강만 하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챙겨줘요. 그래서 제가 유언장을 쓸 때 큰아들은 완전히 빼고 둘째, 셋째한테만 남겨주기로 한 거예요. 요양원에서 만난 변호사 선생님께 유언장 작성을 도움받았는데 큰아들 분께도 법정 상속분은 남겨주시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40년 동안 3억 넘게 해줬는데 저를 짐덩어리라고 한 사람한테 왜 더 줘야 해요? 그 변호사 선생님도 제 사정을 들어보시고는 어르신 마음을 이해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진 1억 2천만 원은 미영이한테 7천만 원, 준호한테 5천만 원 주기로 했어요. 미영이가 딸이라서 시집살이도 하고 힘들 테니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요양원비는 제가 받는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어서 그 돈은 고스란히 효자들한테 남겨줄 수 있어요. 가끔 큰아들이 찾아와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낫지 않아요. 특히 손자가 저를 짐덩어리라고 했던 그 말은 아직도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파요. 요양원에서 만난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할머니 미움을 너무 오래 품고 계시지 마세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망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요양원에 온 지 1년 동안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마음에 솔직해졌어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다른 어르신들도 저한테 순옥이 할머니는 참 당당하게 사시네요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하시고요. 요양원에서 제가 다른 어르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 해요. 물론 자식들이 잘해주면 고맙게 받되 못해줘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자고 해요. 요양원에서 친해진 할머니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빵 할머니들이라고 불러요. 제가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려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할머니들과 함께 빵을 만들고 함께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니. 순옥이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뿌듯해요. 40년 동안 빵집 운영하면서 익힌 기술이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요양원 직원들도 저희가 만든 빵을 드시고 할머니들이 만든 빵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작은 바자회를 열 때 저희가 만든 빵을 팔기도 해요. 수익금은 요양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구나 싶어요. 짐덩어리가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게 또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전화 받고 걸기만 했는데 지금은 카톡도 하고 사진도 찍어요. 둘째 딸 미영이랑 막내 준호랑 카톡으로 연락하는데 참 편해요.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안부 메시지도 간단하게 보낼 수 있고요. 제가 빵 만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면 엄마 멋있어요 하며 좋아해요. 요양원에서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는데 거기서 인터넷 검색하는 법도 배웠어요. 빵 레시피를 검색해서 새로운 빵도 만들어 봐요. 73살에 이런 걸 배울 줄 몰랐어요. 큰아들 집에 있을 때는 그럴 엄두도 못 냈거든요. 요양원 생활의 또 다른 장점은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오전에 간단한 체조를 하고 주 3회 물리치료도 받아요.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당뇨도 잘 관리되고 있고 혈압도 안정적이에요. 족부 상처도 완전히 나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 정도 건강 상태면 훌륭하다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서 만난 간호사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해요. 제가 뭔가 불편하면 바로 달려와서 도와주시고 약 먹는 시간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큰아들 집에 있을 때는 약 먹는 것도 눈치 봤는데 여기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받으니까 좋아요. 식사도 당뇨 환자용으로 나오는데 영양사가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맛도 괜찮고 건강에도 좋아요. 가끔 요양원 음식이 싱거워서 아쉽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양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텃밭이에요. 요양원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같은 걸 기르거든요. 빵 만들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랑 밭에서 일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요양원에서 기른 채소들은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와요. 이 상추는 우리가 기른 거야 하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우리가 기른 채소가 제일 맛있다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지금 가끔 빨리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낸 그 1년이 정말 아까워요. 그때도 요양원에 왔으면 더 일찍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요양원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할머니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하시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 눈치 보느라 고생하시는데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독립하는 분은 드물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요양원에서 지낸 지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한테, 특히 새로 오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들이 못해줘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재미도 찾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73살이지만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빵 만들기도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있고 텃밭 가꾸기도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80대, 90대인데도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느껴요. 제가 요양원 생활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새로 오신 어르신이 적응하는 걸 도와드릴 때예요. 지난달에 오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이 모셔다 놓고 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며 매일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요양원 생활의 좋은 점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빵도 만들고 텃밭 일도 하시도록 도와드렸거든요. 지금 그 할아버지는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오히려 여기가 더 편하다 하시면서 만족해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돼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뻐요.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어요. 바로 친구의 소중함이에요. 40년 동안 빵집 운영하느라 제대로 된 친구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빵 할머니들이라고 부르는 친구들과는 정말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 속마음도 털어놓고 기쁜 일, 슬픈 일도 함께 나눠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요양원 생활이 더 즐거워요. 혼자였다면 외로웠을 텐데 함께할 친구들이 있어서 든든해요. 요양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제 74번째 생일이었어요. 둘째 딸 미영이하고 막내 준호가 찾아와서 케이크를 가져왔거든요. 요양원 친구들도 모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빵집 운영할 때는 생일이어도 쉴 수 없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생일을 보낼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미영이가 엄마 74번째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하더라고요. 준호도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하며 안심하더라고요. 그날 큰아들 대현이한테서는 문자 하나 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서러웠을 텐데 그날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 생활 1년을 정리하면서 제가 다른 시니어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해주지 마세요. 적당한 선을 그어야 해요. 무조건 다 해주면 당연하게 여겨요. 둘째, 자식이 못해줘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부족한 부모였을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셋째,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어요. 넷째,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돼요. 다섯째, 요양원이나 실버타운도 좋은 선택이에요. 무조건 자식들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은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요. 제가 73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빵집 운영하면서 남들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또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새로운 빵 레시피를 시도해볼까? 텃밭에서 새로운 채소를 심어볼까?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면서요. 이런 소소한 기대감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큰아들이 가끔 찾아와서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4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힘들게 일한 보상으로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셋째 같은 효자들이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 든든해요. 요양원 친구들도 가족 같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여기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나가고 있어요. 이제 와서 후회는 없어요.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키웠고 그 결과 둘은 효자로 자랐고 하나는 불효자가 되었지만 그것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취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73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40년 동안 빵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제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짐덩어리가 아니라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요.